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살았을 때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았던 곳이 도쿄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고 거기가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허벅지 높이까지 눈이 쌓일 만큼 눈이 왔었고 그 정도는 폭설로도 쳐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호텔에서 차로 30분 못 가는 곳에 자연으로 쌓인 눈으로 즐기는 그런 스키장이 있을 정도로 산속에 파묻힌 그런 시골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평소에 즐길 거리가 마땅치가 않았고 쉬는 날에는 자주 도쿄로 나가서 놀고는 했는데 보통은 저는 쉬는 날에 이제 뭐 약속을 잡는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아무런 예정 없이 밖으로 나가서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는 했어요. 그때 당시에 술집에서 친해진 한 중년 남성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이씨예요. 이 아이씨는 어릴 적 양친의 학대 때문에 14살에 가출을 했고 그 뒤로 집으로 돌아가신 적은 없다고 하세요. 당시 만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도둑질은 기본이고 이른바 큰 집에 다녀올 만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라고 그때는 변명은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되돌리고 싶은 과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한테 끌려가면 당연히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부모님이 불려오기는 했어도 부모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자신들을 찾아오도록 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 덕에 완전히 부모님이랑 연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아이씨가 관련 기관이나 시설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다가 17살 무렵 거주하던 기관에서 먼저 졸업을 해서 이미 성인이었던 H형과 팀을 꾸려서 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바로 차를 훔쳐서 중고차로 팔아버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시골 마을의 편의점에서 기다렸다가 편의점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끄지 않는 차나 차 주인이 차 키를 두고 간 차를 노려서 타고 그냥 달아나는 방법이었대요. 큰 화물차는 당연히 노리지 않았고 중형이나 소형 차량을 많이 노렸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CCTV가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로 중간중간에 CCTV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특정 구간에서만 들키지 않으면 차가 없어져도 찾지 못하니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그대로 미행방 차량 취급당하는 일이 많았대요. 차주들도 결국 차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노려서 차를 여러 번 탈취해 중고로 팔아치우는 것으로 범죄자들이 꽤나 짭짤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계획은 이러했어요. 첫 번째, 편의점 앞에서 차를 탈취. 두 번째, 미리 받은 고속도로 옆 샛길에 빠져서 일주일간 아이씨가 차에서 대기. 세 번째, H형이 경찰의 조사사항을 파악하며 대기하는 사이에 아이에게 이틀에 한 번씩 물과 음식을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정도 상황을 봐서 둘이 함께 만나 차를 타고 중고차 딜러에게 향한다 였습니다. 그날도 편의점 건물 옆에 으슥한 그늘 속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뒤에 늦은 밤이 되자 편의점을 드나드는 차도 많이 없어지고 대부분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마실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둔 채로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을까 누가 봐도 남루해 보이는 옷을 입은 남자가 편의점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차는 은은한 하늘색으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차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운 좋게 그 남자가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려 편의점 문으로 직행하더랍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둘러 남자의 차를 타고 편의점을 빠져나간 거죠. 뒤에서 차주인이 눈치를 채고 서둘러 뛰어나와 소리치면서 자신들을 쫓아 뛰쳐오는 것을 보자마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 끝까지 도파민이 솟아올라서 아이와 H는
비명을 지르면서 차에서 환호를 했어요. 사실 그 범죄는 두 사람의 첫 합작 범죄였거든요. H형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 봐두었던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찌나 자주 가보았던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차를 세운 곳은 고속도로가 아래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지만 고속도로에서 올려다보면 비탈길의 각도 때문에 밝은 낮에도 차 루프가 조금 튀어나와 보일 정도였어요. H형이 I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임마. 너는 운전도 못하니까 괜히 도망친답시고 차 몰고 어디 가지 말고 이상한 낌새 느껴지면 차는 버려도 되니까 너라도 잘 도망쳐라. 응? 혹시라도 도망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지역에 있는 찻집으로 오는 거 잊지 말고. H형은 자신에게 단단히 일러주고는 아까 차를 훔친 편의점에서 또 훔쳐온 듯 빵 봉지 몇 개와 주스를 주었고 손에 천엔 지폐를 쥐어주더랍니다. 아껴 먹어. 내가 어떻게든 내일 모레 또 먹을 거 들고 올 테니까. 그리고 이 돈은 이상한 데 쓰지 말고 혹시라도 도망칠 일이 있으면 이걸로 차비 써라. 그리고 차 안에 불 켜두지 마. 저기 저 가로등 보이지? 저 가로등이 밤새 불 켜져 있으니까 무서우면 저기로 가 있어. 알겠지? 라고 말하고는 차에서 내려 후다닥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에 홀로 남게 된 I씨의 기묘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차에 라디오를 켜서 최신 유행가를 따라 부르며 무제한 가라오케를 즐기기도 했고요. 배가 고플 때에는 형이 주공한 빵을 아주 조금씩 뜯어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밤중에 무섭기는 해도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밤중에 차 루프에 올라가 누워있으면 좀 춥기는 해도 하늘에 빼곡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보내니 H형이 약속한 대로 먹을 것을 들고 와주었다고 해요. 저번보다는 넉넉한 양으로 챙겨주어서 이번에는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H형이 타주가 자신을 찾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꺼내었대요. 경찰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주가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H형이 걱정하지 말라는 듯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꼭 예정 전에는 차주를 따돌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길 알아둘게. 그리고 차를 사겠다는 딜러를 찾아냈어. 아마 다음에 올 때에는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버텨. I씨는 H형이 이런 일엔 도같은 사람이라서 큰 걱정 없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형이 돌아간 날 조금은 여유가 생긴 I씨가 조수석에 앉아 형이 챙겨준 식량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챙겨준 식량에는 소량의 술도 있어서 도수가 낮은 사케를 마시며 즐겁게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대요. 그때 시간은 이미 밤 12시가 지나 있었고 형이 말한 대로 차의 정면 조금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환히 켜져 있어서 전부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의 시야는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무서울 것은 없었고 식량도 소량일 뿐이었지만 술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즐거웠대요. 하지만 아무래도 심심했던 탓에 심야에 짧게 진행되는 뉴스조차도 즐겁게 느껴져서 한창 취미를 붙여서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차량 도난 사건이 잦게 일어나고 있으니 유의하라는 소식과 함께 실종사고, 살인사건과 같은 무거운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성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고 가느다랗고 길게 이어지는 흐느낌에 I씨의 몸이 자동으로 일으켜졌습니다. 그 소리는 무척이나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듯 라디오 소리를 뚫고 I씨의 귀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낯선 소리, 심지어 여성의 울음소리라니. 공포가 몰려온 I씨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풀벌레가 우는 소리와 함께 열린 차문 밖으로 라디오에 섞여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차문을 꽝 닫고 차에서 후다닥 멀리 떨어져 가로등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휘감는 공포심에 그날은 꼬박 밖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자 겨우 용기를 내어 차로 돌아갔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끄지 않은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와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성의 울음소리는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에 겨우 다시 올라타서 잠시 기다려 보았지만 울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와야 할 H형이 전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라면 해가 진 뒤 슬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해 며칠을 더 기다렸다고 합니다. 형이 가져다 준 음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이미 일주일도 넘도록 차박을 한 터라 슬슬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개인 위생도 문제이고 형이 오질 않으면 자신의 이 차량을 사줄 딜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으니 훔친 차에 있는들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연락할 수단도 따로 없었기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수단인 천엔이 수중에 있었기는 해도 형을 기다리기 위해 이 천엔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찻집으로 가기 위해 교통비로 사용할 것인지 아이씨는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하루만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씨는 차에 탄 채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니 차내 시계는 심야 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쌀쌀했던 날씨 때문에 원래 차 안에 있던 담요를 덮고 잤었는데 깜빡 잠든 탓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온몸이 으슬거리고 있었대요. 시동을 걸고 조금이라도 난방을 틀고 싶었지만 차 시동을 걸 수 없으니 결국 담요를 둘러쓴 채로 몸을 웅크린 채 아까 하던 고민을 마저 했대요. 형을 찾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을 사러 시내로 내려갈 것인가? 조금 떨어진 가로등 깜빡거리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고민하던 아이씨의 눈에 무언가가 아른거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겨우 걸리는 곳에 서서는 위태롭게 무언가가 흔들거리고 있었대요. 눈을 비비다가 눈꺼풀을 좁게 모으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곳에 서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듯 가녀린 양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씨는 그걸 보자마자 얼마 전 들었던 울음소리의 정체는 저 여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뛰어 도망가고 싶었지만 여자에게 순식간에 잡힐 것 같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인은 손바닥을 천천히 내려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읽고 켜놓은 라디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아이씨는 밤새 흐느끼는 여인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면서 여인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었대요. 그 길로 아이씨는 이곳을 떠나리라 다짐했습니다. H형에게 이런 사연을 말해주면 분명히 자신을 이해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먼저 지키지 않은 건 형 쪽이었으니까요. 도망치기 위해 남은 식량을 긁어 모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에 널브러뜨렸던 쓰레기들을 모아서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차를 떠나 마을로 내려왔고 형과 약속했던 찻집을 목표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도착한 찻집에서는 안면이 있는 찻집의 마담이 자신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란 듯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이씨는 범죄 사실은 살짝 숨긴 채로 H형과 일하다가 찢어졌는데 이후에 형을 만나지 못했고 형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집합하기로 한 이 찻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마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H형이 여기 오지 않았나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마담도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미안하지만 나도 보질 못했어. 그날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본 뒤로는 지금 너를 처음 봤는걸? 이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은 일주일 정도 더 실종된 뒤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차를 훔쳤던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씨는 고민할 것도 없이 차 주인이 범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경찰에 찾아가 차량을 탈취하고 도망쳤다가 대기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자수를 했습니다. 그 뒤 H형을 살해한 범인이 잡히게 되었어요.
범인은 I씨도 예상했듯 훔친 차의 주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주는 H형을 살해한 것 외에도 이미 다른 건으로 먼저 체포가 된 뒤 H형을 죽인 죄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차주는 H형을 살해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I씨는 당시 17살로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무소를 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보호기관에서 1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보호기관에서 담당으로 근무하던 경찰 한 명과 그동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로 상담도 받았다고 해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째 되던 날 경찰에게 그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면 충격을 먹을 것이라고 판단해 보호기관에게서 A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하면서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인지 물어보니 경찰이 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I씨와 H형이 탈취했던 그 차량의 트렁크 안에는 여성의 토막난 시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의 소유주도 원래는 그 여성이었고요. 그 여성도 실종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터라 해당 지역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던 중이었다 합니다. I씨의 자수로 인해서 회수를 하러 갔던 차량에서 끔찍한 악취가 풍겨 조사를 해보니 트렁크에서 끔찍한 몰골이 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관련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자 I씨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상 차기, 얼굴 생김새, 모두 그날 가로등 아래에서 흐느끼던 그 여성과 똑같았습니다. 이후 제법 시간이 흐른 뒤 I씨는 그날 밤을 회고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흐느끼며 자신을 가리키던 것이 자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트렁크에 내가 있으니 알아봐 달라는 간절한 손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일본인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마침 친구가 이제 근처에 동창이 있다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같이 술자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무서운 얘기 좋아하는 거 알고 있고 이런 괴담 같은 거를 이야기를 모은다는 거를 듣고 나서 그 동창분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본도 굉장히 작은 섬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시죠? 그분이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섬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흔히 말하면은 뭐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다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웃 간에 가까웠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섬 주민을 다 모으면 한 건물에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인원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대요. 그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섬 마을에는 섬 주인 집안이라고 불리는 부잣집이 있었대요. 일본의 에도 시대라고 하죠. 아주 예전부터 어업이랑 소금을 파는 걸로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계속 사업도 하고 이제 본토죠. 일본의 제일 큰 섬에 가서 쌀집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점점 불리다가 나중에는 뭐 들리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국 전쟁 때 이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했대요.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 가지고 나중에는 뭐 보석상을 하고 기업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사업에 있어서는 진짜 다방면으로 잘하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의 메인 헤드쿼터는 이제 이 섬에 있는 집인 거죠. 과거부터 그 섬과 그 섬 주변에 있는 섬들의 모든 흘러가는 자금은 다 그 집에서 나온다고 불릴 정도로 집도 되게 크고 부자였대요. 그래서 그 섬과 그 일대에는 그 집안이 거의 왕족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다 예전부터 그 집을 위해서 일했다는 하인들이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을로 이렇게 섬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한 게 그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집안이니까 가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집안에 아들만 셋이었대요. 이제 가주 밑에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은 사업에 뜻이 없고 공부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간섭이 계속 되니까 이거를 이기지를 못하고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섬에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집이랑 인연을 끊고 살았대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어떤 여자가 섬에 난생 처음 보는 여잔데 섬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아기 한 명을 이렇게 안고 들어왔는데 그 아기가 이 집안을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이제 섬 밖으로 도망을 나갔던 그 막내 아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를 가졌어요. 근데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막내 아들이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싱글맘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그러니까 나 얘 못 키운다 하고 그 집안을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나 못 키우니까 너네가 키워라 하고 애를 두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애만 그렇게 집에 덩그러니 남았는데 뭐 그 아이가 진짜 그 막내 아들의 핏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꽤 그런 좀 마음이 넓으셨나 봐요. 그 아이를 그냥 우리 손자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자라고 해서 남은 아들 2명 중에서 이제 둘째한테 양자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양자로 키웠대요. 하루아침에 그 애가 이제 양자로 자랐는데 집안 사람들이 별로 안 반겼었대요. 이렇게 버리고 갔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얘 생모다 하면서 걔가 뭐 물려받을 돈이라도 뭐 떡에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그 양자를 엄청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풍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있었던 손자들도 서로를 굉장히 경계를 하고 미워하고 별로 친하게 지내지를 않았대요. 근데 그 입양자를 괴롭히는 것만큼은 걔네들이 일심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입양자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엄청 당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섬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학교를 만들 수가 없어서 섬 밖에 이제 매일매일 배를 타고 통학을 했었는데 섬 밖에 이렇게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도 뭐 일정이 바뀌었을 때도 그 일정을 말을 안 해줘서 결국에 양자가 혼자 섬에 덩그러니 남겨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결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대요. 도시락을 줘야지 밥을 먹을 텐데 밥도 안 챙겨줘.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진짜 말 그대로 수돗물로 배 채우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골아가지고 키도 훨씬 작고 또래 애들보다 너무 작고 이런 모습이니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조금 안쓰러웠는지 이렇게 몰래 음식을 좀 챙겨주고는 했지만 그 양자라는 애가 어떻게 보면 그 왕족으로 불리는 집안에서는 하층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도와주는 게 들키기라도 하면은 이 섬에서 쫓겨나니까 마을 사람들도 뭔가 되게 드러나게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도와주는 것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인지 그 양자가 되게 똑똑했대요. 머리가 너무 좋았대요. 그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그 막내 아들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악착같이 해서 그런 건 생존 본능인지는 모르겠지만 겨우겨우 학교에 가서 뭘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고 열을 배우면은 1000개를 깨우치는 그런 애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양자로 넣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마음만 넓으신 거예요. 이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방관을 그렇게 했대요. 그 애가 자기 핏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강인하게 좀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핏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방관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양자가 그렇게 똑똑하게 자라니까 다른 손자들보다 조금 더 이 할아버지가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수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걔가 할아버지 저는 사업을 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른 걸로 집안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그때 나이가 고작 15살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철이 들었던 거죠. 뭐 좋게 철이 든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됐을 때에는 아예 섬 밖에 나갔대요. 이제 모든 자손들이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마련을 해준 집에서 다 같이 살았대요.
근데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양자도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근하게 괴롭히던 것도 막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더 강력하게 괴롭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먹을 거 안 챙겨주고 뭐 이런 걸로 좀 괴롭혔다면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신체적인 폭력도 같이 수반이 된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장손이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얘네들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보호자가 없어. 그럼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집사 같은 분이 오셔서 계시더라도 집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그냥 경찰들이 돌아가더래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우습기는 한데 고등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면서부터 이 양자가 학교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됐고 진득하게 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성적도 좋았고 본인도 이제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보니까 진로를 일찍 결정을 해서 양자가 자기는 의대에 진학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대요. 그래서 뭐 당연하죠. 의대는 당연히 합격을 했고 그 길로 이제 본토 안에서도 진짜 제일 메인스트림인 도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게 됐다면서 이 학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라라면서 지원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다른 손자들은 다 사업 같은 거 공부하고 경영 이런 거 배운다고 다른 학교로 가고 그 친구만 이제 의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거리가 떨어지면서 폭력이랑도 멀어져서 좀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잠시 장을 치른다고 섬에 돌아와서 서로 얼굴 잠깐 본 거 말고는 얘가 살아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잊었을 때쯤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양자가 아주 당당하게 의사가 돼서 섬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본토에 이제 도쿄나 이런 데 되게 유명한 병원에서도 와달라고 스카우트를 받고 해외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교수가 돼달라고 러브콜을 받았는데도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섬으로 돌아왔다. 내가 그래서 섬에 병원을 세우고 싶다라는 포부를 안고 돌아왔다면서 그랬대요. 근데 진짜 놀랍게 그 섬에 병원이 없었대요. 그 집안 소속에 이제 상주를 하시는 의원분이 계셨는데 이미 그 손자들이 그 자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골골대던 머리 하얀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따로 의원을 안 두고 병이 나면은 이제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섬 밖으로 나가서 병원 갔다 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일이 빈번했다 보니까 의사가 이 섬에 생긴다는 게 엄청 큰 경사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병원 세워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밖에 세우겠습니다." 해서 그 마을 중앙에 있는 좀 놀고 있는 공터에다가 양자가 자기 돈으로 집이랑 병원을 세웠대요.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 건강을 엄청 챙겨준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돈을 융통을 해 주는 집이라고 해도 목숨을 챙겨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이 양자의 입지가 엄청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엄청 지독하게 괴롭혔던 집안 이것만 자기를 키워준 은혜를 갚겠다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부처나 다름이 없었는데 집안의 왕족이라고 한다면은 이 양자는 거의 신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뭐 그 사업을 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집안에 있던 자손들 중 일부는 계속 섬 밖에서 살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일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집을 돌봤는데 급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장손이 집안의 헤드쿼터에 계속 머물게 됐대요. 그러면서 당연히 지독한 이 악역의 굴레가 이 섬에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장손이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유일한 의사라서 마을 사람들이 제일 대접을 해줘. 만약에 그런 사람을 괴롭히면 자기 명예도 깎여나가 문제도 생겨 경찰에 끌려가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손이 양자가 섬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이제 집안을 이끌었었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섬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지 계속 배가 아프다 그러고 계속 구토를 하고 그리고 좀 뭔가 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양자니까 "형 내가 건강 돌봐줄게." 이래서 건강을 돌봐줬는데 너무너무 좋아졌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름에 일본 다 마츠리라고 해서 이제 마을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항상 여름에 어느 시즌이 되면은 마을 축제를 그 집에서 크게 열어줬었는데, 그 마을 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픽픽 쓰러져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조사를 했더니 집 안에 있는 우물에서 시체가 나왔대요. 사람 시체가. 근데 마을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을에서도 이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집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집에 있는 우물에 빠져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소득도 없이 경찰이 돌아갔는데 시체가 제법 오래 그 물 안에 담겨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음식을 해서 먹였으니 사람들이 탈이 안 나고 배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그 집도 명망이 깎이고 이 장손도 당연히 명예가 깎이고, 양자는 병을 앓는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그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장손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정신을 조금씩 놓더래요. 그래도 양자가 계속 옆에 붙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 형.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정신도 붙들어 주고 치료도 해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니까 이 장손이 모든 거를 다 그 양자한테 의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툭 하면은 그 병원을 찾아가서 신세한탄을 그렇게 하고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더래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집안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많이 죽어서 몇 사람 안 남았대요. 근데 이제 본토에서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다 보니까 완전히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겨우 명맥을 잃을 정도로만 살아 있었대요. 이런데다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제 혼자 섬에 남겨진 장손을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일가족이 다 망했는데. 그렇게 서로 막 헐뜯고 미워하고 하는데 궁금해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사업이라도 망하면은 진짜 쫄딱 망하는 거니까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 했었대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고 양자를 이제 받아줬었는데, 그 딸 하나가 할아버지랑 그렇게 애착이 깊었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오랜만에 이제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섬에 이제 배가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를 좀 구해 가지고 "이따가 보고 나갈 거니까 대기해 주세요." 하고는 거기 이제 배를 세워 놓고 항구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사람들이 많았던 바다가 막 배에 다 부서진 채로 막 바닷물에 사가 가지고 막 부서져 있고, 밧줄도 너무 햇빛에 많이 지져져 가지고 막 바스라지고 있었대요. 그 전염병이 거의 마을 사람들을 전멸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그 병이 아직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얀색 천 같은 걸로 코랑 입을 막고 돌아다니더래요. 자기는 집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냥 익숙하게 갔는데 문 앞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문을 이렇게 여니까 그냥 쑥 하고 쉽게 열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죠. 그랬는데 집안에 이제 "우리 집안의 기운이다."라면서 엄청 자랑스럽게 세워 놨었던 벚나무가 엄청 큰 게 집안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싹 다 말라 죽었대요. 집안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나가서 마을 막 돌아다니면서 "혹시 저희 오빠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하면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마스크처럼 끼고 있는 천이 막 침으로 다 질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빠를 그냥 계속 찾아다녔대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마을을 배회를 하다가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는 데가 유일하게 한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가 양자가 세웠다던 그 병원이겠구나.' 해 가지고 막 서둘러서 갔대요. 가 보니까 거기는 엄청 깨끗하고 사람이 사는 것 같아 보이는 흔적도 있고 잘 정리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막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서 "오빠야? 오빠?" 하면서 막 들어가니까 그 장손이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네 선생님. 네. 네 제 잘못입니다. 네 제가 한 겁니다."
이러면서 막 중얼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장손을 흔들어서 겨우 자기를 보게 하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장손이 삐쩍 말라 가지고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은 건지 막 엉망이더래요. 막 머리도 떡져 있고 얼굴에 막 버짐 펴져 있고. 그래서 막 "오빠 여기서 뭐 해. 정신 차려. 오빠 빨리 나가자." 이러면서 몸을 일으켜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눈이 하고 돌아오더니 "여기 선생님이 계시잖아." 하면서 다시 의자에 스르르 앉아서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 네 선생님. 아 네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네. 아 머리가 어지럽고요. 네 그래서 약 좀 처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면서 중얼중얼거리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있었대요.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정신을 나갔구나. 미쳤구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허겁지겁 막 도망을 갔대요. 병원에 막 빠져나가서 혹시라도 오빠가 자기를 쫓아올까 봐 너무 무서워서 계속 막 뒤를 쳐다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병원 앞에 누군가가 분명히 서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 그거를 보자마자 그 여자가 미친 듯이 그냥 달리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배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 배를 타고는 그렇게 두 번 다시 섬으로 돌아가지 않았대요. 이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은 이제 아까 이야기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던 제 친구의 대학교 동창 분이신데 어렸을 적에 고향에 있는 내과 전문의 할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항상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하얀 가운에 얼룩 하나 없이 항상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시던 그 할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동창분이 아마도 그 할아버지가 양자이신 거는 아닐까. 왜냐하면 그 여자의 이야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손이 미친 거를 보고 도망가던 여자를 보고 있었던 게 그 양자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동창분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서 서 있던 모습이 꼭 진짜 하얀 옷을 입은 신처럼 보였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야. 나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넉넉지 못한 유학생 형편의 집을 구하는 기준은 뭐 그냥 싸기만 하면 됐지. 그렇게 싼 집을 구해줄 부동산 업자를 친구에게 소개받았고 내 형편에 맞으면서도 좋은 집을 찾기 위해 2, 3일 정도 업자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어. 그런데도 마음에 드는 집을 못 찾고 있자 업자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 혹시 사고 물건이라도 괜찮으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사고 물건이란 집에 살던 사람이 여러 이유로 죽고 다음 입주자가 없는 집을 뜻해. 그리고 업자는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어. 욕조에서 손목을 긋고 극단적 선택을 한 집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담담하게 하더라.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귀신이나 심령을 크게 믿지도 않았고 청소만 되어 있다면 그냥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사고 물건을 보러 가기로 했어. 당시에 나는 만화를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좋은 작품거리가 되겠지 하고 한편으론 들뜬 마음도 조금 있었고 처음 본 그 집은 크게 안 좋은 인상은 없었어. 와실이라고 부르는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방들과 햇볕이 잘 들어 밝은 실내,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상쾌한 바람까지. 문제의 욕실도 타일과 욕조를 전부 드러내고 신식으로 교체해서 그런지 깔끔했거든. 더욱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역시 가격이었지. 2층짜리 집을 빌리는데 한 달 5만엔 즈음이었으니까 같은 가격에 한 칸짜리 다른 방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거든. 나는 바로 이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 하지만 막상 입주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혼자 사는 건 또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타지에서 통학을 하는 친구 한 명을 꼬드겨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했어. 왕복 3시간 걸려 통학하던 친구는 흔쾌히 동의했고 강의가 끝나고 같이 집을 보러 갔어. 저녁이 지나고 해가 질 즈음 나와 친구는 그 집 근처에서 업자와 만나기로 했고 우리는 한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 있었지. 그런데 해가 지고 본 그 집은 낮에 본 것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 들었어. 전부 닫혀있는 문들과 커튼이 쳐진 창문, 그리고 그날따라 끼어있는 먹구름이 이 집 근처에서만 머물고 있는 듯한 기분까지도 들었지. 묘한 위화감이 들 즈음 업자가 왔고 우리는 집의 내부를 보러 들어갔어. 그런데 내부도 낮에 봤던 것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 다다미에서는 묘하게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햇볕이 들던 집안은 문을 전부 닫아서 어둡고 너무 칙칙했지.
내가 위화감을 곱씹으며 집을 다시 둘러보는데 친구가 조용히 와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 보통은 복도 말고는 다다미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한 군데만 신식으로 리폼이 되어 있고 계단 난간 기둥이 중간중간 휘어있는 곳이 많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 나는 잘 몰랐지만 일본인의 눈에는 아마 특이한 부분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 그리고는 이어서 조상을 모시는 제단이 있어야 할 곳에 다 시들어버린 꽃다발만 놓여있는 것도 이상해 라고 하더라. 친구의 말이 신경은 쓰였지만 나나 친구나 크게 개의치 않았고 둘이서 살게 된다면 생활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둘 다 입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다음날 영업시간에 부동산으로 계약을 하러 갈 약속을 했고 우리는 기숙사로 돌아갔어. 그런데 그날 기숙사에서 잠이 든 나는 가위에 눌렸는데 그 꿈이 너무 기이한 거야. 분명 신식 기숙사에 있는데 아까 맡았던 다다미의 퀴퀴한 냄새가 나고 눈앞에는 공중에 떠있는 듯한 사람의 하반신이 종아리까지만 보이는데 그 형체는 시계추처럼 조용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더라. 식은땀이 나고 눈을 감아도 눈꺼풀 위로 흔들리는 매달린 사람의 형상은 계속 눈에 들어왔고 나는 깨지도 잠들지도 못한 채 해가 뜰 때까지 냄새와 귀신에 시달렸어. 아침이 되고 꿈에 깼을 때 연관 짓고 싶진 않았지만 나는 그 집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고 조금은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왔어. 그리고 다음날 친구와 나는 계약을 위해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고 그대로 부동산에 가는 버스를 탔어. 얼마 안 가 우리는 부동산에 도착을 했고 계약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지. 보증금도 없고 청소 비용도 없고 오직 월세만 내면 되는 계약 조건에 아침에 들었던 기분이 싸그리 날아가더라. 그런데 업자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으로 사고 물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더니 종이 한 장을 나와 친구 앞에 내밀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 내가 가지는 권리와 책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온전한 자의로 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칸을 가리키면서 이제 자신이 불러줄 사건을 거기에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것과 동시에 옆에서 부하로 보이는 사람이 선반에서 두꺼운 파일천을 꺼내 업자에게 넘겼어. 업자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는 이 집에서 일어났던 사고들을 천천히 이야기해줬어. 욕조에서 손목을 긋고 극단적 선택, 계단 난간 기둥에 목을 메고 극단적 선택, 다다미 위에서 고독사한 시체가 백골화된 채로 발견. 계속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던 업자가 이때만큼은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 우리에게는 보안상 요약을 이야기해줘야 했지만 이 사람은 사건 전말이 담긴 파일을 전부 읽어야 했으니까 본인도 힘들었겠지. 업자의 말이 끝나자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어깨를 툭툭 치고는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 사실 나 어제 가위에 눌렸는데 조용히 듣고 있던 나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더라. 친구도 내가 꾸었던 것과 같은 꿈을 꾸었던 거야. 퀴퀴한 다다미 냄새와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매달린 귀신을 밤새 보았다고 말이지. 그렇게 굳어서 말도 못하고 있던 차에 업자가 정적을 깼어. 두 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고개만 저었고 계약은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밖으로 나와 도망치듯 멀어졌지. 그때 이후로 우리는 그 동네는 쳐다도 안 보고 지냈어. 집도 그 근처하고는 먼 곳으로 잡았고 지금도 무서운 장소를 꼽으라면 그 집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 해. 네, 끝입니다. 어렸을 적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초등학교 3학년쯤 야구부였던 나는 오후 연습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와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팔과 다리가 차갑게 식어서 감각이 없어졌고 몸에 힘을 주었지만 온 사지에는 그 어떤 반응도 없이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가위에 눌린 거지. 눈을 깜빡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방비한 나를 누군가 괴롭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온몸에 스멀스멀 올라오던 찰나 삐그덕 하는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렇게 사람의 인기척이 반가웠던 적은 또 처음일 거야. 하지만 나를 깨워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한참이 지나도 그 사람은 교실로 들어오지 않았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나는 열심히 눈동자를 굴려 거울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했었지. 어렵게 본 문 쪽에는
사람이 아닌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어. 키는 또래와 비슷해 보였지만 팔이 조금 길어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허벅지까지 닿을 듯했고, 무릎은 다리의 정중앙이 아닌 더 밑에 붙어 있었어. 그리고 어깨는 넓지만 목은 없었고, 이마에 붙어 있는 눈과 턱 밑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눈이 날 쳐다보고 있었고, 그 존재는 말을 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내 생각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무서워할수록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그 존재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유스케? 그리고는 바로 내 눈앞에 그것이 모습이 나타났고,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꽉 감았어. 몇 초쯤 지났을까? 나는 다시 눈을 떴고, 그것은 그 자리에 계속 서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의 얼굴에서는 익숙함이 느껴졌어.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 형체는 내가 과거에 본 사람들을 조각조각 섞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친구의 눈, 엄마의 눈, 사촌의 눈, 삼촌의 넓은 어깨, 손은 언젠가 봤던 큰아빠의 손을 닮아 있었지. 하지만 눈앞에 이 존재는 내가 아는 그 누구도 아니었어. 왠지 모를 역함에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에서는 쇳소리만 미세하게 흘러나올 뿐이었고, 내 공포가 극에 달할 즈음 갑자기 그것은 교실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 나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고, 이내 가위에서 풀리게 되었어. 그런데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야 할 나는 아까 검은 실루엣이 걸어가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고, 문 앞에는 선생님이 서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지. 오늘 너희 집에 상이 났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이 말에 놀랄 틈도 없이 선생님의 뒤로 사람의 2명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순간 보고 말았어.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교실에 친구 2명이 옥상에서 장난을 치다 떨어졌다고 해. 그날 나는 2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데다 엄마의 죽음을 듣게 된 거지. 멘탈이 갈려나갔고 한동안 나는 말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어. 지금은 말을 더듬기는 하지만 나아지기는 했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본 검은 실루엣이 가지고 있던 신체의 일부는 이제 데려갈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서는 목소리만을 가져가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소름이 돋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